노인네가 왜 자꾸 남의 구역 돈 되는 걸 훔쳐가느냐? 박 선생님 아니냐?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박수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왔는지 얼굴이 생소한 젊은 경비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왜 자꾸 남의 구역 돈 되는 걸 훔쳐가느냐는 비아냥거리가 귓가에 들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바닥으로 나뒹굴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레가 뒤집혔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폐지 더미가 길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이로 오래된 액자 하나가 튀어나와 유리 파편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액자 속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글씨는 흙먼지에 묻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줍고 있는데 멀리서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던 누군가가 제 쪽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분 혹시 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저는 깨진 액자조차 챙기지 못한 채 구멍난 목장갑으로 얼굴을 가리고 눅눅한 지하 계단 밑으로 도망치듯 숨어버렸습니다. 평생 정답만을 찾아 살아온 제 인생이 정답 없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 바래진 액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그토록 다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서초동 30평 아파트와 퇴직금 3억,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폐지를 주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추락의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 할머니와 다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34년 동안 제가 지켰던 그곳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오차 없는 정답만이 존재하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그날 다룰 공식들을 검토했습니다. 제 인생에 유행이나 변칙이란 없었습니다. 남들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낡은 구두 밑창을 갈아가며 가계부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저는 박명숙, 34년 동안 한 학교에서 수학만을 가르쳐온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제게 수학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 삶은 언제나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방정식이어야 했습니다. 미분과 적분처럼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풀이 과정이 있고 정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자식 둘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남편과 삼겹살집에 앉아 처음으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다고. 이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평온한 노후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저를 돈 관리의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고 빈틈없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서초동의 번듯한 32평 아파트 한 채와 3억 원이 넘는 퇴직금, 가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400만 원 남짓한 공무원 연금뿐이었습니다. 그 자산들은 제가 평생 분필 가루를 마시며
아이들과 씨름에 얻어낸 훈장이자 제 성실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였습니다.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하며 저를 묵묵히 지원해 주었고 우리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며 살았습니다. 퇴직식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선생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인생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정답을 완벽하게 구해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이 제 손에 쥐어준 우수교사 표창장을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산 인생의 증명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함수에 몰락이라는 변수가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했고 제 자산은 안전했으며 제가 세운 노후 설계는 소수점 아래까지 완벽했으니까요. 은퇴 후에도 저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자산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경로로 산책하며 철저하게 통제된 일상 속에서 제 노후는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오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퇴 후 1년쯤 지났을 때 제 안에서 이상한 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400만 원의 연금은 안정적이었지만 물가는 무섭게 올랐고 은행 금리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수학교사로 평생을 살며 숫자를 만졌던 제 눈에는 그 연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우하향 곡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경기도 외곽에 지은 대형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감히 내 노후를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매출 장부와 방문객 데이터는 제 이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저만의 방식대로 철저한 시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을 태우고 수도권 외곽의 소문난 카페들을 수십 군데나 돌았습니다. 가방에는 항상 수첩과 스톱워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입구로 들어오는 빈도, 평균 체류 시간, 테이블 당당가, 심지어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배기량까지 통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도출해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자연경관을 품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당시 부동산 개발 붐까지 겹치면서 땅값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제 동료였던 김 선생은 연금만으로 소박하게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를 만나면 명숙 씨, 이제 그만 쉬고 우리랑 같이 여행이나 다녀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김 선생을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게으르게 안주하며 살다가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결국 도태되고 말 거라고 숫자를 모르는 무지한 노년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수십 개의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매출, 고정비, 변동비, 감가상각률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에 안주하다가는 10년 뒤에 가난해질 거라는 공포가
제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작성한 50페이지 분량의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건 투기가 아니야. 내가 3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봐. 인근 신도시 인구가 20만 명이고 반경 10km 내에 이런 규모의 휴식 공간이 전무해. 연금 400만 원에 안주하다가는 10년 뒤에 우리 가난해져. 지금 이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서 새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 한 채 지키면서 조용히 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술밖에 모르는 당신이 뭘 아느냐며 수학적인 확률이 90% 이상인데 왜 망설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몰아붙였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제 계산이 틀릴 리 없다는 오만이 제 입을 통해 독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원에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큰 대출은 신중하게 고려하시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했는지 34년 교단 생활로 쌓은 신용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산자락 아래 제 눈에 가장 완벽해 보였던 땅 900평을 매입했습니다. 설계도면부터 자재 하나까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유리벽으로 쏟아지는 햇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수입 원두를 갈아낼 최신식 기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도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아가 시멘트 배합비까지 확인하며 감독했습니다. 유리벽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 인생 후반전에 가장 화려한 정답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제 계산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 뒤에 숨어있던 균열의 조짐들을 저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카페 문을 열던 날, 제 계산기는 승리의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제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도로까지 차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거봐라, 내 계산이 틀린 적이 있느냐며 득에양양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제 예상을 20%나 초과했고 저는 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업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부터 제가 상수로 두었던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인건비와 원재료비의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고정 지출보다 무려 30%나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원두와 우유 가격은 국제 시세를 핑계로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5억 원의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다시 25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카페 매출은 주말 날씨나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했지만 은행 이자와 직원들 월급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정산을 하던 저는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손님은 많았던 것 같은데 각종 공과금과 카드 수수료를 떼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해야 할 제 장부가 붉은색 숫자로 물들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저는 제 오답을 인정하는 대신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400만 원을 카페 통장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더 이상 노후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붓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가계부 일원 한 장 틀린 적 없던 제가 이제는 카드 돌려막기를 고민하며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독약처럼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인근 산자락 너머로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초대형 테마 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카페보다 3배는 더 큰 규모의 화려한 조경까지 갖췄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손님들의 발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평일 오후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자니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은행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대출 연장 불가 통보와 금리 인상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이제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주방 보조까지 도맡아 하던 어느 날 밤 제빙기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수리비 30만 원이 아까워 제가 직접 연장을 들고 기계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냉각판에 손가락이 깊게 베이며 선홍색 피가 하얀 얼음 위로 쏟아졌습니다. 급히 달려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수납 창구에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도 초과였습니다. 간호사의 무심한 시선 앞에서 저는 얼굴이 벌개진 채 다른 카드를 찾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평생 정답만을 가르쳐온 수학교사가 당장 병원비 5만 원이 없어 절절매는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관계도 비명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자금이 급하다며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서초동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거덜났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주머니를 노릴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라면 물불 안 가리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들은 상처를 입고 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다 날리고 집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냐며 몰아세우는 남편에게 저는 당신이 보태준 게 뭐 있느냐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선생이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둘러보던 김 선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이제 그만하고 정리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선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서 꽃이나 꽂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
저는 그 종이를 손으로 뜯어내려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수학교사로 살며 쌓아온 제 자존심이 그 종이 한 장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는 이미 석 달치 전기료가 밀려 단전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매일 아침 독촉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중 제가 샀던 카페 부지의 배후, 수요와 유동인구 데이터가 사실은 부동산업자와 지인이 짜고 조작한 가짜 정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숫자를 신봉하고 데이터만을 믿어온 제가 가장 조잡하고 유치한 숫자, 장난에 속아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가 밀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와중에 평생 제 뒤만 묵묵히 따르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 결제 카드를 내밀었을 때 모니터에 뜬 한도 초과라는 네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금 400만 원은 이미 대출 이자로 자동 이체되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 지 오래였고 제 수중에는 당장 입원비로 쓸 현금 50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얼굴이 벌개진 채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겠다고 그토록 숫자를 맞추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이 쓰러진 순간에 저는 길거리의 행인보다 무능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제 삶의 훈장 같았던 서초동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제 자부심이던 거실의 원목 책상과 낡은 수학 전집들을 짐칸에 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저희 부부를 받아준 곳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겨우 퇴원해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좁은 방에 뉘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명수가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 뒤편의 공터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가구에서 나온 나사목과 고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저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함수의 참모습을 마주합니다.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정답이 명확한 분필이었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녹슨 고철과 흙먼지뿐입니다. 한 달 내내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도록 폐지를 줍고 발품을 팔아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제 화려했던 연금 400만 원은 여전히 대출 이자와 남은 빚을 갚느라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저는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이 고물판 돈으로 남편의 기저귀 값과 약값을 대고 있습니다. 간혹 동네 슈퍼에서 할인하는 김밥 한 줄을 사오는 날이면 그것이 제게는 사치스러운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카페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버리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사한 수학교사 송세아는 온데간데없고 눈이 휑하게 파인 늙고 지친 노파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그 카페 부지를 보며 제가 두드렸던 계산기에는 도대체 무엇이 빠졌던 걸까요? 유동인구, 객단가, 이자율까지 모두 완벽하게 대입했는데 왜 결과값은 파산이었을까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 계산기에는 나의 노화와 삶의 가변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37살의 열정으로 짠 계획을 67살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오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공식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독선이 저를 이 차가운 임재 아파트 방구석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인간의 욕심은 정답을 오답으로 만들 만큼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토록 제 말을 무시했다며 밀어냈던 김 선생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명수가 이제라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함께 꽃이나 보러 다니자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수익률을 쫓다가 제 곁에 모든 것을 밀어냈던 제 어리석음이 비로소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신의 판단력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노후 자금을 어딘가에 쏟아부으려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제 굽어버린 손가락과 모든 것을 잃은 저를 기억하십시오. 그 깨진 표창장 액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34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에는 무언가를 더해서 자산을 불리는 덧셈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뺄 것인가를 고민하는 뺄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 선생처럼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저는 지금쯤 친구와 함께 따뜻한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 한 채와 연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수익을 쫓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성실함은 단 한 번의 실수로 0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창업이나 부동산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제가 믿었던 그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듯한 투자 이야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그들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만은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집 한 채 지키는 것이 1,000만 원을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좁은 방 창가에 앉아 1,000원짜리 붕어빵 한 봉지를 남편과 나눠 먹습니다. 예전 서초동 아파트 거실에서 불안에 떨며 먹던 비싼 요리보다 지금 남편의 입가에 묻은 파탄금을 닦아주며 나누는 이용기가 훨씬 더 확실한 정답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편은 최근 재활치료 덕분에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그래도 우리 함께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 선생 덕분에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규칙적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습니다. 돈만 쫓다가 사람을 잃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뼈저린 오답 노트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부동산 수익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존엄과 가족의 사랑입니다. 소유가 커질수록 그 무게에 짓눌려 결국 자아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부디 저를 보며 깨닫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리기 전에 꼭 알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주변에 조심시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도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